안녕하십니까. 저는 12학년 종장 부대와 함께하고 있는 담임교사 방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아웃터치 발표회 첫 문을 여는데 친구들한테 계속 떨지 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엄청 떨려요. 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아마 친구들이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친구들을 이제 크게 봐주시고 또 크게 박수 쳐주시고 또 이제 호흡도 해주시면서 즐거운 발표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025년 12학년 둘의 이름은 종장 둘레입니다. 안 그래도 앞에서 예솔이가 날카롭게 예리하게 왜 둘의 이름이 종장 둘레인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테지만 시조를 이제 쓸 때 시조의 구성, 우리나라의 시예요. 우리나라의 시, 옛날의 시의 형식을 얘기하는데 시조의 초장, 중장, 공장이라는 그런 구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초장, 중장, 종장 중에서 12학년이 종장에 이제 시간이 다가왔고 그러한 순간인 것 같아서 아이들하고 이제 3월 초에 종장 둘레로 이름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향자유학교에서 12년을 마무리하는 종장에 접어든 12학년의 하림이, 민서, 민혜, 성준이인데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마무리를 온전히 해내는 첫 과정이 바로 이 아웃턴십 활동과 아웃턴십 발표회이지 않나 싶습니다. 10학년 때는 한 주, 11학년 때는 한 달, 그리고 마침내 12학년에서는 3달의 시간을 아웃턴십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여름에 있을 아이들 교사리로 인해 일정이 조정되어서 저희 종장둘의 아웃턴십은 총 10주간의 활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알찼던 10주를 마치고 2주 동안 준비하면서 오늘의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듯했던 일정 동안 4명의 친구들을 최선을 다해서 발표를 준비하고 결과물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자료집이 아직 나오지 않은 점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받아보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 뒤쪽에 명단에 이름 적어주시면 자료집 나오면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길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아웃터십 발표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각각 발표를 할 건데요. 각각 발표 후에 개인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체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 많은 질문 이제 편안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발표할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친구는요, 공휴일로 인해서 평일에 쉬는 날이 생기면 기관에 나가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했던 친구예요. 놀랍게도. 네, 그래서 그런 열정을 가득하게 아웃턴십을 진행했던 친구인데요. 귀엽고 소중한 인연들을 잔뜩 맺고 온 민서를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지금 잠깐 문제가 하나 생겨서 하나 확인하고 갈게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별의 시간을 보낸 12학년 안민서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셨나요? 발표가 길어질 것 같아 목차를 6가지로 좀 정리해 보았어요. 이 목차의 흐름은 제가 공별이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들었던 고민들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 흐름이 여러분들께 잘 따라가 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앞서 도슨트에서 설명을 했지만 저 사진은
이따 뒤에서 나는 성미사학교 친구들이 직접 저를 찍어준 사진이에요. 아까 전시공간에서 보셨던 분들은 너무 감사하고 혹시 못 보셨다면 이따가 발표가 끝난 후에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본별이 되기까지 파트인데요. 이 파트에서는 제가 본별이 되기까지의 전 과정, 그러니까 뭐 목적구의 쓰기와 주제 선정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학년의 겨울방학 숙제는 12학년 아웃턴시 목적구의 쓰기였습니다. 숙제가 적었던 저는 정말 행복하게 2주 정도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다가 2주 정도 지나니까 불현듯 숙제가 왜 목적구의 쓰기 하나뿐일까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12학년 아웃턴십은 이전에 진행했던 아웃턴십보다 기간도 길고 그리고 무게도 조금 더 있는 편이라 양과 질을 모두 중요하게 써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주제에 3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10학년 때 진행했던 북디자인과 11학년 때 진행했던 언론사 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인턴교사 활동이에요. 이 3가지 활동 모두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또 오래 가져가 보고 싶었던 활동이라 고민이 크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저는 한 가지를 되게 쉽게 결정했습니다. 바로 인턴교사 활동인데요. 이 인턴교사 활동이 12년에 마무리 짓는 아웃턴십으로 너무 제격이기도 했고 그리고 저에게 되게 여러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 의미들이 무엇이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좋은 추억인데요.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는데 제가 3학년 때 여기 고향대학교 인턴교사로 오셨던 여름과의 추억이 저에게는 정말 좁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추억을 저도 누군가에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입니다. 저는 아이들 만나는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박물자나 그 외에 돌봄 활동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주고 그리고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긴 시간 아이들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대안교육인데요. 저는 12년 동안 대안교육에 있었는데 늘 학생의 입장으로 있었어요. 학생의 입장으로 대안교육을 경험하고 그리고 배움을 이어갔던 것인데 이번에는 좀 더 또 다른 시선으로 대안교육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또 다른 시선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했는데 딱 인턴교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제격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글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글 쓰는 활동을 되게 좋아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 글을 써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제 지식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인턴교사로다가 아이들과 함께 글쓰기 수업을 진행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았어요. 네, 이런 이유들을 담아서 저는 목적글을 열심히 작성했습니다. 이게 12년 동안 스터 3년 동안 목적글을 쓰면서 가장 잘 써줬던 목적글인데 아이들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그런지 아니면 하고 싶은 이유가 명확해서인지 혹은 12년에 이제 그런 노하우가 생겨서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빠르게 그리고 만족스럽게 써줬던 목적글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목적글을 작성한 후에 저는 방학을 면담을 하고 기간일지들을 작성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제가 1순위를 뽑았던 기관이 성미산학교예요. 성미산학교의 자소서와 그리고 수업 기획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자기소개서에는 제가 12년 동안 대학교육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 안에서 배웠던 배움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떤 걸 나눌 수 있는지 등을 담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업 기획서는 저 전시공간에 비치되어 있지만 제가 수업을 실제로 진행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수업을 진행하진 않더라도 어떤 배움을 나눌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은 성미산학교에서 논의하실 때 조금 더 용이할 것 같아 20가지만 작성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미산학교가 저에게 왜 1순위였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선 성미산학교는 학교뿐만 아니라 성미산 마을이라는 공동체로 운영이 되어요. 그래서 그 마을 안에서의 교육 그리고 활동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되게 관심이 갔고 아웃턴십을 기획하기 이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학교예요. 그래서 이 아웃턴십 기간에 성미산학교에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졸업 이후에도 그 교육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성미산학교에 나갔을 때 졸업생분이 거기서 돌봄교사를 하시거나 혹은 실제로 교사가 되셔서 지내는 모습이 되게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이들인데요. 사실 위에 말씀드렸던 두 이유보다 이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성미산학교
SNS에 올라와 있는 아이들 사진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너무 즐거워 보였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꼭 만나서 나도 함께 그리고 아이들을 더 즐겁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성미산학교에서 앞 전시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출근을 들어보니까 성미산학교가 겨울방을 리모델링을 크게 해서 굉장히 바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를 받아주시고 제가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올 성미산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미산학교는 스스로 서서 서울을 살리는 라는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성미산학교라는 이름 밖에 마포구에 위치한 성미산 아래에 지금 자리 잡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정은 총 12년제고 거기서 또 4가지의 학년들을 나눠요. 그러니까 1, 2학년 합쳐는 초등 저학년, 그 다음에 3, 4, 5학년 합쳐는 초등 고학년, 그 다음에 중등, 그리고 포스트 중등 이렇게 나뉩니다. 저는 그 중에 초등 고학년 친구들과 함께 했고 초등 고학년은 또 3, 4, 5학년을 다 섞은 다음에 반을 또 2개로 나눠서 진행을 했어요. 이 반에 나누는 기준이 박사님 프로젝트와 집사님 프로젝트였는데 저는 박사님 프로젝트 친구들과 함께 생활을 했고 이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후에 자세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겨울인데요. 저는 봄철이 되기까지 3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미산학교가 매우 리모델링 때문에 3, 4월이 정신이 없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3주 후에 그러니까 4월 말에 출근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3주의 시간이 주어졌고 이때 무엇을 할지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대한교육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교육에 12년 동안 있었지만 따로 공부를 하거나 궁금했던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한교육을 공부해보자는 마음을 먹고 저 세계의 대한교육이라는 책을 샀는데 읽으셨던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 저 책이 무척 두껍습니다. 정말 두꺼운데 그만큼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서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는 미리 판단하지 않는 것에 관한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글의 내용이 아이들을 만날 때 미리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자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는데 성미산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 꼭 상기하고 지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3주 동안 제가 성미산학교에서 불린 별명을 정해야 했는데 정말 저기 보이시는 저 단어들이 제 모든 별명 후보였어요. 정말 많았고 그리고 많은 분들께 추천을 받았는데 이 자리를 빌려 추천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별명은 아시겠지만 봄별인데요. 이 봄별이라는 별명을 가지기까지 정말 오랜 고민과 그리고 전복과 그런 조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이게 출근 4일 전에 결정이 된 별명인데 나는 만족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되게 예쁘게 불러주어서 저는 봄별이라는 이름이 지금 되게 마음에 듭니다. 네, 드디어 봄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 찬 기운이 남아있던 4월 말 저는 봄별이 드디어 되었는데요. 이때 첫 출근했던 게 아직도 생생한데 지금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반 아이들과 그리고 제 멘토 선생님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끝에 계신 제니 선생님이 저희 멘토 선생님이셨어요. 제니 선생님은 성미산학교에 18년 동안 계신 엄청 오래되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저에게 성미산학교에 이것저것을 많이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 만나는 방법을 정말 잘 알려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제니 선생님과 함께 반을 운영하고 계신 발급의 선생님도 계셨는데요. 발급의 선생님은 발급이시라는 분을 정말 잘 어울리시는 분이셨어요. 아이들 만날 때 늘 발지에 써주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난 셰프 21 아이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구들이 밥살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21명의 셰프가 모인 반에서 셰프 21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었는데요. 이 이름에 대한 여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반에 발급님께서 셰프라고 했지만 아이들이 21회라고 대답하는 그런 구호 같은 게 있었어요. 하지만 초반에서는 그게 셰프 21이라는 것도 몰랐고 아이들 반 이름도 몰라가지고 그냥 숫자 21만 듣고 73, 21 반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들어보니까 셰프 21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를 떠올리면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셰프 21 친구들 그리고 성미산학교에서 지내며
했던 업무는 총 3가지인데요. 먼저 박사님 이모금 지원, 1대1 지원, 그리고 이곳저곳 돌려다니며 아이들 살피기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구들이 21명이라 박사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4개의 모듈로 나뉘어서 진행을 했어요. 저는 그중 이모금 친구들을 지원했습니다. 이모든 친구들이 요리를 할 때 혹은 활동지를 작성할 때 모르는 부분이나 혹은 제가 지도해줘야 할 부분을 옆에서 지원을 했고 그리고 다치지 않게 요리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모든 친구들은 제가 프로젝트 때만 만난 게 아니라 제가 앉아 있었던 자리가 이모든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시간 외에도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낸 저에게 조금 각별한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1대1 지원이 필요하거나 조금 더 밀접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만나서 1대1 지원을 했는데 저는 1대1 지원이 조금 더 어려웠어요. 왜냐면 모든 친구들은 5명씩 만나는데 1대1로 만나면 뭔가 더 밀접하게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친하지 않았을 때는 그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가지고 아이들도 저도 서로 조금 어색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1대1 지원한 친구가 정말 많이 친해져서 이제 마지막 날쯤에는 저에게 가지 말라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굴려다니는 아이들 살피기는요. 저를 아이들이 정말 많이 찾아들어서 있었던 업무였어요. 처음에 저와 친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본별 이거 해요, 본별 저거 해요 하면서 저를 이곳저곳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성민선학교의 방방곳곳을 누비며 이제 성민선학교를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지리를 외웠습니다. 저 사진들은 아이들이 쉬는 시간 그리고 놀이 시간에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 저는 2층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학부제가 있는 층은 3층이거든요. 그래서 3층에서 엄청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지하 공간에도 가고 아이들과 정말 많은 곳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들 속에 매주 월요일마다 제니 선생님과 면담도 진행을 했는데 제가 성민학교에 인터뷰로 가긴 했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밀접하게 길게 만난 적이 처음이라 들었던 고민 그리고 걱정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월요일 면담 시간에 제니와 이런 고민들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면서 저는 아이들 만나는 방법을 조금씩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파트에서는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구체적인 에피소드들을 들려드릴 건데 에피소드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시간 관계상 모두 들려드리지는 못하고 2가지 에피소드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에피소드들은 저기 지금 주문 갖고 있는 아웃터치 보고서 일지 안에 들어있으니까 나중에 받아보시면 읽은 재미가 있으실 것 같네요. 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제가 출근 3일차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성민학교는 매주 수요일마다 금요일에 박사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저는 출근 3일차인 첫 수요일에 이모준 친구들과 처음으로 박사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도 아이들도 서로 조금 어색하고 막 낯서니까 좀 이렇게 어색한 기류가 많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아이들 지원을 해야 했고 아이들 활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따로 이제 교실로 가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이들이 했던 활동은 눈을 가리고 상자 속에 있는 제철 나무를 만진 다음에 그 나무를 어떤 나무인지 맞추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맞추기 위해 활동지를 작성을 했는데 그 활동지를 작성하는 중간에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생겨 제가 잠깐 교무실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무실에 다녀온 후에 교실문을 딱 열었는데 저 사진과 같은 광경이 제 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저를 놀라게 하려고 숨고 그리고 저 눈 가리고 있는 친구는 자기가 눈을 가리면은 저도 자기를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 줄 알고 저게 너무 귀여워서 사진에 찍었는데 이 귀여움과는 별개로 아이들이 저와 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장난을 쳐준다는 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이들에게 어떤 상황을 연출한 거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저기 4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3명의 아이들은 숨고 저 눈을 가리고 있는 친구는 우는 척을 하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는 척을 하는 건지 모르고 내가 사진을 찍어버려서 아이들이 조금 미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여행에서 생긴 일인데요. 성민학교도 고양대학교 질살이처럼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저도 그 여행에 감사히 함께할 수 있었는데 이때 저는 다른 무엇보다 선생님들의 고충을 정말 뼈저리게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경험이 있었는데 딱 2가지만 또 말씀드려보자면 우선 아이들이 요리를 할 때 선생님들은 뒷정리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했습니다. 저도 선생님들을 도와 설거지를 했는데 그때 저희가 설거지를 해야 할
하다가 옷이 설거지를 끝낸 후에 엄청 노랗게 돼가지고 거의 지우는데 엄청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들도 샤워를 하셔야 하잖아요. 저는 싹부터 4살 동안 선생님들이 샤워를 하시는 것을 본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이번에 정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안 씻으시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다 씻고 나서 이제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래서야 씻으시고 이제 늦게 잠자리에 드시거나 혹은 아이들 씻기 전에 엄청 빠르게 씻은 후에 이게 서로 교대하시면서 또 아이들을 살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 생활이 저에게 처음에는 한 첫날 정도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첫날이 그 카레우동 설거지였거든요. 그래서 첫날에는 되게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선생님들의 그런 고충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 여행 때 아이들과 쌓은 추억이 정말 많아요. 저기 전시공간에도 있지만 정말 찍은 사진도 많고 그리고 경험했던 것들도 많아서 여행에 갈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목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저희 마지막 날의 장 파트인데요. 제가 마지막 날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네, 이렇게 저희 마지막 날의 사진입니다. 마지막 주에 저는 정말 바빴습니다. 왜냐면은 38명의 아이들에게 가오리를 모두 떠주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저 사진이 제가 쓴 가오리들인데 엄마께서는 왜 그런 양식을 어렸을 사과를 해줬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저도 이렇게 초콜릿 바라보고 저도 이거 갖고 싶어요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안 떠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가오리를 끄고 가오리들과 함께 출근을 했습니다. 저희 성미사학교 아침 열기 시간이 8시 40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8시 30분쯤에 교실로 들어가려고 교무실에서 주섬주섬 짐을 챙기고 가오리들도 챙기고 있었는데 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룰로 들어오더니 저렇게 문을 막고 저를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이들이 나를 위해서 뭔가 교실을 준비하고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걸 알면 아이들이 슬퍼할 것 같아서 끝까지 모르는 척 하면서 아이들이 저희 교실로 데려갈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래서 한 15분 정도 지나니까 교실로 데려가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문을 가리고 제가 교실로 들어갔는데 눈을 딱 떴을 때 제가 막 눈물이 나거나 오열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아침에 부모님께서 카톡방에 네가 울면은 이제 아이들도 울고 또 제이 선생님도 노만해진다.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조언을 마음에 푹 담고 내 교실로 가서 눈을 딱 떴는데 그때 제가 너무 사랑했고 그리고 너무 사랑받았던 아이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눈물이 날 뻔했지만 꾹 참고 아이들에게 가오리를 나눠줬습니다. 아이들이 가오리를 너무너무 좋아해줘서 제가 고생했던 시간들이 정말 싹 잊히고 오히려 제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가오리를 잘 나눠주고 그렇게 바쁘게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날 하루는 정말 빨리 갔었어요. 아이들과 정말 많은 걸 하기도 했고 그리고 아이들이 저를 이곳저곳 부르더라고요. 또 마지막 날이니까. 그래서 아이들과 재밌게 지내고 이제 마지막 닫기 시간에 인사를 하러 아이들 앞에 나갔는데 이때도 눈물이 날 뻔했지만 아이들과의 마지막을 이제 눈물로 끝내고 싶진 않아서 웃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본별의 시간이 마무리되었고 나중에 성미사학교에 계신 분께 건너 들어보니까 제가 간 후에도 아이들이 눈물을 좀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는 울지 않았는데 제가 가고 나니까 울었다고 해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저는 아웃턴치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아이들과의 인연이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아이들에게도 해줬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종종 아이들을 만나러 갈 생각이고 아이들도 저에게 언제 오라고 딱 날짜를 지금 정해서 잡아줬어요. 그때는 못 갈 것 같지만 그래도 언젠간 빠른 시일 내에 또 아이들을 만나러 갈 예정입니다. 네, 에필로그 봄별은 좋은 둘 사이가 파트만 남겨두고 있는데 이 파트에서는 제가 아웃턴시를 꾸려가며 들었던 고민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웃턴시를 기획할 때부터 좋은 교사가 무엇일까? 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답변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답변을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근데 그냥 들으면 좀 죄송하니까 제가 성미사학교에 만들었던 가오리 말씀해주신 한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미사학교에서 인기가 짱 많았던 표정인데
여기 뒤에 제 사인도 있는데 혹시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시면 손에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교사란 무엇일까요? 이게 봐. 하울이가 있습니다. 공감에 아주 노력이 담긴 가오리. 최대 고민. 오. 그러다. 짧게 말해줄 테니까 알려주면 제가 가오리를 드릴게요. 답변이 이 정도 있고. 굉장히 치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안 치열한 이 상황에서 어렵습니다. 용기를 내주시면 질문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워요. 질문이 어려워요? 그러면은 맞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저격인가? 지금까지 만났던 선생님들 중에 또 동희에게 좋은 기억을 줬던 선생님. 아 그런 건 네. 네? 오늘이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너무 아쉽네요. 네, 가오리 정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네, 그러면 이제 저의 답을 여러분들께 공개해서 판단들이 되게 많이 빗나갈 때가 많았고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캐치한 후에 저는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위해 되게 많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마지막쯤에는 그게 조금은 잘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좋은 교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이제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또 고민하고 캐치했던 그런 노력한 교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진짜 마지막 아웃턴십이 끝났습니다. 발표도 거의 끝나가니까 진짜 끝났는데 이 3년의 아웃턴십이 저에게 어떤 과정을 남았는지 어떤 느낌으로 지금 저에게 기억되고 있는지 나누고 진짜로 발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우선 아웃턴십을 소개할 때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라는 수식어는 항상 붙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경험해 보니까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 맞습니다. 제가 이 아웃턴십 기간 동안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걸 해보고 싶은지 마음껏 고민하고 또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소중한 인연을 정말 많이 만들었습니다. 올해 성미산학교에서 만든 인연도 그렇고 그 이전에 고양신문에서 만들었던 멘토님들 그리고 그 이전에 신신 스튜디오에서 만났던 멘토님들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인연이었고 그리고 이 소중한 인연들의 모습 그리고 이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미래에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웃턴십이 개인적으로 고향적의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웃턴십을 진행하는 주제나 하는 활동들이 그냥 백지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짝터 그리고 꿈터의 배움과 경험들을 바탕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웃턴십이 고향적의 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12학년 아웃턴십을 마무리하며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아웃턴십을 하면 제가 아이들을 만날 때 정말 행복해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나눠주고 싶고 그리고 많이 웃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 그리고 어떤 형태가 될지 그리고 어떤 누구를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미래에 저는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깊게 했고 일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언젠가 공별이라는 이름으로 인사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별으로 인사드릴 그날을 기약하며 저의 발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분별이었는데요. 분별에게 질문해 주시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여기 10학년 아닌 친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별의 어떤 활동과 분별의 생각이나 고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탐이 출동. 아마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되게 엄청 많이 다 궁금하실 것 같은데
가신 건데 우리 학교와 성산학교의 경우는 어떻게 많이 달랐고 아이들을 만났을 때도 보시면 비슷한 건 어떤 거고 다른 건 어떤 거였는지 그런 거 사실 성미산학교라고 하자마자 그거부터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비슷했던 부분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성민학교랑 저희 학교랑 똑같이 12년제 과정이에요. 그리고 공간도 지금은 저희가 슈터가 밖에 나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짝꿍터가 여기에 같이 지내듯이 성민학교는 초등부터 고등까지 한 공간에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런 교류들도 되게 많았고 그런 부분에서는 고향자유와 어느 정도 유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박사님, 집사님 프로젝트를 되게 중요하게 가져간다는 점 또한 고향자유와 되게 유사하고 그리고 그런 배움을 할 때 하는 활동들 지금 저희도 모내기를 하고 왔거든요. 성미산학교에 가서 근데 고향자유학교도 그런 활동을 하니까 그런 활동이 되게 비슷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이들답게 정말 고향자유학교 아이들도 그렇고 성미산학교 아이들도 그렇고 너무너무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귀엽고 그리고 너무 잘 놀고 그랬는데 성미산학교는 그 앞서 말씀드렸는데 3, 4, 5학년이 합쳐져서 이제 반을 꾸리고 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반에서 5학년 친구들이 되게 그 기둥뿌리를 잘 잡아주고 있다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니 선생님께서도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5학년이 되게 그런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같은 반에서 아이들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되게 서로 잘 놀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싹터 시절에 막 밑에 학년, 위에 학년과 이렇게 잘 교류를 하면서 놀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은 되게 재밌게 교류를 하는 걸 보고 재밌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요즘 고향자유 친구들도 보니까 되게 그렇게 잘 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시즌 탓인가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고 네, 또 다른 질문은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건무엄마 달록이라고 합니다. 저 외국을 좋아해서 성미산학교 친구들에게 또 다른 여름이 되어서 돌아온 공부의 아웃터시 발표 너무 재밌고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웃터시 기간 동안 성미산학교를 구석구석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앞에 질문하고 연결이 돼서 듣고 싶은 것도 보긴 한데 이제 반대로 저희 학교에서 좋은 점이 있어서 성미산학교에 전하고 싶은 시스템적인 거나 태도나 관점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도 조금 더 궁금하고 인턴 교사를 지내면서 앞으로 진로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제일 궁금했는데 마지막에 댓글로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은 너무 기대되고 응원한다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고향자유의 좋은 점은 진짜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앞서 제게 아웃턴시가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 말씀드렸을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아웃턴시 주제가 백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배움을 바탕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배움들이 되게 알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짝꿍터에서 하는 배움들이. 물론 당시에는 그게 어떤 것으로 미래에 이어질지 그런 것을 고민을 하거나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되게 크게 남아있더라고요. 성민학교가 사실 중등이나 포스트 중등이 어떤 배우로 이루어지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이런 흐름, 그러니까 이런 배움이 쭉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배움을 성미산학교에서도 꾸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12학년 이민혜라고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아웃터시 후유증으로 몸살 감기를 나와서 사실 그 후폭풍으로 목소리를 좀 잃어서 발표의 질이 이것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발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시다시피 기획이라는 제목으로 저의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의 아웃터시 주제였던 행사 기획과
그리고 활동 중에 유난히 많이 떠올리게 되었던 단어를 조합해서 이 제목을 짓게 되었어요. 발표가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에게도 이 제목의 의미가 잘 전달되어 있기를 바라면서 발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발표에서는 주제가 어떻게 정해지게 되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어떤 활동을 또 이어갔고 그리고 그 활동을 돌아보면서 어떤 것들이 제일 남아있는지 순서대로 짚어가며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그 행사 기획이라는 아우터십 주제는 저의 10학년 때 행사를 기획했던 경험에서 이어져 왔어요. 그때의 경험이 저에게 좀 크게 남아서 올해 아우터십 주제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10학년 때 이제 튜터의 외부교류 부서인 마당발의 역할로 대한학교 학생연대라는 곳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제1회 대한학교 학생축제를 기획하게 되었고 제가 기획한 행사에서 사람들이 되게 행복하게 즐겨주는 모습을 보는데 그게 되게 벅차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에 반해서 그 다음 해에도 올해에도 학생연대 행사 기획에 손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 학생축제가 저의 첫 기획이었어요. 제가 행사 계획에 대한 마음이 생각보다 커서 아우터십 주제로 잡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고민 하나가 저의 앞길을 막더라고요. 그건 바로 3년 동안 진행했던 아우터십 주제가 다 다르다는 것이었는데요. 당시에는 3년 동안이라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매번 뭔가 겉핥기만 하고 지나가는 건 아닌가, 이러다가는 3년 동안 제대로 배우는 것 없이 지나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물론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지만 그때는 마지막 아우터십을 준비하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지배적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치만 이런 고민들이 아주 나쁘지만은 않았던 게 이 고민 덕분에 저의 활동을 조금 갈피를 잡아갈 수 있었어요. 어떤 행사를 기획하는 기관을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10학년 때 가게 되었던 야생동물 구조센터 그리고 11학년 때 가게 되었던 극단은 모두 보이지 않는 사회적 문제들을 관통하고 고민하는 기관이라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사회적 문제를 고민하는 기관으로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갈피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행사 기획을 주제로 연대 행사를 계획하는 단체로 가보자라고 제안할 수 있었어요. 주제가 확정되고 가장 처음 연락을 보냈던 기관은 이태원을 기억하는 호박랜턴이라는 시민단체였어요. 2022년 이태원 참사 그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애도하면서 행사가 잊혀지지 않도록 여러 행사를 기획하는 단체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첫 번째로 연락을 드렸던 기관과 연결이 되어서 호박랜턴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호박랜턴은 따로 사무실이 있는 단체도 아니었고 더더군다나 매일매일 출퇴근을 하는 구조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기관 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은 개인적인 시간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관 활동과 개인적으로 병행하면서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 활동들을 좀 나눠드리자면 이제 호박랜턴에서 연초에 기획했던 이태원 답사 그리고 애도읽기라는 행사들 기획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로 이태원 답사는 저에게 유난히 특별한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태원을 처음 가봤었거든요. 이전에는 이태원에 가볼 기회가 없기도 했었고 크게 갈 일이 생기지도 않았어서 한 번도 가지 않아본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행사의 사전 답사 차원으로 이제 팀원분들과 함께 이태원을 방문했던 게 저의 첫 방문이었습니다. 이때 본 행사에서 걷게 될 코스를 이태원 부근으로 쭉 걸으면서 저희 이태원에 대한 인식이 조금 생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참사 근처에서는 그 골목 부근의 밀집도를 확인할 수 있기 위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추모 포스터가 크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흔적들을 보면서 곳곳에서는 그래도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장면들이 좀 인상적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애도읽기인데요. 이 애도읽기의 경우에는 첫 모임에서 현실과 극복의 경험을 다룬 새 그림책을 가지고 진행했고 전반적으로 각자의 상실 경험에 대한 내용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많아지는 시간이었어요. 모두 각자의 상실한 경험의 극복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런 사회적 참사들도 이해하고 애도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저만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럼 이 그림에서 나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는 건가? 그리고 상실을 경험해보지 못한 나는 진심으로 애도할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리를 채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린 시절부터 보고 듣고 배워온 것들이 좀 쌓인 건지 나중에는 그 흐름에서 저도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으로는 공감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여전히 어색함을 느끼면서 자리를 채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하지만 않은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애도하고 기억하는 방식 그리고 상실을 극복해나가는 방식을 들으면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나는 나중에 상실을 경험하게 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극복을 하게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한 행사 말고도 퀴어 퍼레이드 부스로 참여하면서 이 기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주에 진행했던 퀴어 퍼레이드 부스에서 호박라이터는 가면 말들기와 수업 메시지 남기기 그리고 이제 후원 리워드 남기기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이 부스를 기획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칭찬받았던 기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추모 메시지 남기기에서 방식 제안서를 작성해가는 업무를 맡았었는데요. 이때 포스트잇에 붙이는 식상한 방법은 하고 싶지 않아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좀 추린 후에 제안서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들이 모두 좋다는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렇게 캔버스에 메시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현장에서 반응이 생각보다 좋아서 이때도 더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퍼레이드 부스 준비를 하면서는 사전 회의 시간이 좀 많이 쓰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리워드를 포장을 한다든지 또 부스에서 전시해줄 샘플 마스크 가면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사전 준비를 하면서 멤버분들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과 뭔가 일상적이고 사소한 이야기들도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좀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도 하나의 일화입니다. 호박랜턴에서 저희 역할은 오프라인 회의 참석 그리고 기획에 주어진 실무 작업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스 기획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서를 구상하거나 애도읽기에서 함께 읽을 책을 선정한 후 회의 자리에서 발표하는 등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부스에서 리워드로 나눠줄 굿즈 제작에 대한 견적조사 그리고 견적서 작성들을 실무로 받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이는 업무들을 맡기도 했었고 회의에서 다루는 의제들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역할도 하면서 후방랜턴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관 활동을 하면서 의미 있는 행사들을 기획하게 되는 경험이 저에게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함께 일하게 되는 분들도 너무 좋은 분들이랑 행복하기까지 했는데 어려움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저의 무능함이었는데요. 활동을 하면서 이태원 참사에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고 또 다양한 시점에서 바라보는 참사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여전히 제가 참사에 대한 이해도
하고 호박 랜턴에서 작성한 문서들을 정리해보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는데도 여전히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은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회의의 자리에서도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뭔가 실수하는 것이 생길까봐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숙제처럼 남아있습니다. 이번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 고민과 경험을 이어가면서 이 부분을 극복해낼 예정입니다. 이제 개인 작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호박랜턴에서 진행했던 활동 외에도 저에게 개인 시간이 주어지게 되었어요. 이 안에서는 나만의 행사 기획을 진행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번에 행사를 기획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이유가 이전에 기획했던 행사들은 뭔가 간접적인 경험으로 기획했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 이전 경험으로부터의 확장 그리고 졸업 프로젝트에서도 행사 기획을 진행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전 작업으로 좀 활동을 기획해보고 싶어서 발표를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획했던 행사는 앞으로의 활동으로 기획을 진행할지 말지 정해두지 않고 우선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꺼내보면서 구현해내는 작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기획 진행 과정을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방울과의 브리핑 시간을 가지면서 활동을 구체화해보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정하게 된 저의 행사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지만 희곡 캠프로 정하게 되었는데요. 이전 저의 아웃턴십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방식 그리고 이전에는 기획해보지 않았던 방식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희곡 캠프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작년 저의 아웃턴십 활동은 연기와 연출에 대한 관심으로 극단에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그 극단에 다니면서 뭔가 어떤 극을 기획하고 연출하기 위해 작단하는 것이 소통과 교류에 아주 큰 도움이 됐다는 걸 경험하고 이렇게 희곡 캠프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비대한 학교, 대한학교 학생들이 모두 모여서 가질 수 있는 자리로 기획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꿈토 때까지는 우물안 개구리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까지는 외부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고 그리고 다른 대학교들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떤 학교들이 있고 어떤 활동을 이어가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일본 학교는 더더욱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슈터에 올라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연대 활동을 하게 되면서 타대한 학교 학생들을 발견하고 교류하면서 되게 그런 목마름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이제 또 해방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겪고 나니까 이 경험을 다른 대학교 학생들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획했던 캠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 보려고 해요. 제가 기획했던 캠프는 2박 3일로 진행이 되고 강사 초청 활동과 그리고 희곡집 읽기 이렇게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해보았어요. 그렇게 제가 선정했던 희곡집은 소금물이라는 희곡집이고 이 희곡집에 들어있는 희곡들은 전부 일상적인 배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작품들이에요. 이런 특성으로 이제 처음 접해보는 친구,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접근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희곡에 대한 정보 그리고 브리핑을 했던 자료들까지 전부 저기 전시 공간에 나와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앞에 좀 구체적으로 행사를 말씀드렸지만 올해 저의 졸업 프로젝트로 이 행사가 기획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과 그리고 졸업 작품으로서의 적절한 행사인지에 대한 제고로 인해서 이제 이 프로젝트는 저의 졸업 후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졸업 후에는 제가 조건이 될 때 꼭 진행할 예정이니까 이런 소식에 대해서도 좀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발표 그리고 저의 전시를 보면서 기획에 대한 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 혹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 하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기획했던 행사에서 계속 저 멋진 행사로 발전시켜서 기획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저는 고민과 그리고 결정의 굴레를 돌면서 아우턴십 10주를 보내왔는데요. 아우턴십 때문에 정말 힘든 순간이 많았지만 그 순간이 후회로 기울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기반 작업을 하면서는 얼른 나의 문제점을 극복해서 행사에 더 보탬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개인 작업을 하면서는 이미지로 구현하지 못하던 머릿속에 있던 그것들을 뭔가 형상화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이 즐겁기까지 했어요. 덧붙여서 이렇게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나 이 일을 정말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는데요. 뭔가 힘들고 지치면 금방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저의 성격을 더 잘 알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낯설기까지 했습니다. 네, 이런 시간들로 저의 슈터 아우턴십이 모두 마무리되었어요. 10학년에 진급하기 전에 아우턴십이라는 활동으로 내가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레어했던 게 아직도 선명한데 지금 활동을 마치고 발표까지 마무리를 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아요. 어서 다음 활동을 뭘 할지 기획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우턴십 3번을 돌아보면서 든 생각은 저의 아우턴십은 유난히 도전의 연속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첫 번째로 활동했던 것들에서 조금 더 능숙해지는 방향을 선택해서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다른 활동과 다른 관심사를 모색하면서 기획 과정을 밟아왔거든요. 그런 아우턴십이 아니었다면 절대 해보지 못했을 활동들을 기획하면서 도전하는 모습이 저에게 낯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3번의 활동이 정말 다 다르게, 주제도 다르게, 장소도 다르게, 그리고 활동도 다르게 진행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공통점을 찾고 저의 지향점을 알아낸 것 자체도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잘해서 이것도 있겠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앞으로의 계획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행사 기획을 꾸준히 해보고 싶은 마음이고요. 졸업하고 나서도 천천히 그리고 올해 제가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다 기획해보는 건데요. 지금은 한 단계를 오르기에도 정말 많은 고민과 머리를 싸매면서 하는 과정들이 있지만 나중에는 제가 뭘 원하는지 무엇을 기획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뚝딱 그려내고 또 누군가가 생각하고 있는 의도를 같이 공유해 줄 수 있는 기획자이자 동료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한 상태에서 뭔가 성장할 저의 미래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 저의 성장의 첫 발은 아무래도 호박랜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우턴십 활동이 끝이 났지만 저의 호박랜턴 활동을 멈추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호박랜턴의 활동들에 같이 참여하면서 더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결정하게 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호박랜턴 활동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기 전시 공간에 앞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행사에 대한 참여 링크도 달아주었거든요. QR만 찍어서 하면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저희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해 주었듯이 아우턴십 활동으로만 기관 활동을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기관에서의 활동을 이어서 진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낸 것도 되게 멋지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에게 질문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너무 고생 많으셨을 것 같고요.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진짜 개인적인 그 질문이고요. 그 사실은 제 주변에도 그렇게 사회적인 어떤 관심사들에 대해서 행사를 기획하고 고민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항상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민의 가장 이제 공통적인 고민은 그러니까 그 아까 특히 이태원 참사 포함해서 좋아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관심 있는 이슈가 아닐 수도 있는 무거운 주제들로 활동 행사 기획하다 보면 사람들 어떻게 불러보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내가 조금 그 사람들한테 이제 뭔가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지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잠깐 프로그램 얘기도 하셨지만 그 하시면서 그 특히나 이태원 참사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시간이 좀 지난 이슈이기도 해서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많이 관심 갖지 않을 수 있는 이슈니까 그래서 근데 행사 기획이니까 사람 많이 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지점에서 뭐가 제일 좀 고민됐었고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호박 행사는 계속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그런 지점이 제일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좀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조금 어렵나? 아이디어를 좀 얻었는데 되게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출근하시는 시점이시고 어떻게 보면 좀 백지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상태의 고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되게 좀 아이디어를 저도 좀 듣고 싶어서 그래요. 일단 저도 너무 많이 하던 고민이었고 팀원분들과 많이 나누기도 했던 고민이었는데 사실 결과는 아직 찾지 못했지만 과정을 좀 말씀드리자면 참사라고 하면 되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무거운 이미지가 크잖아요. 인터넷에서 가장 고민했던 건 사람들이 너무 무겁게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어요. 참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 계속 알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그 순간에 희생자분들과 그 시간들이 잊혀지면 안 된다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 이후에 이태원의 상황도 많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그때가 코로나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고 많은 음식들이 놀러가서 그렇게 됐다라는 이미지가 많았어서 이태원에 대한 이미지도 되게 안 좋아지고 지역 사회도 되게 안 좋아졌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냈던 키워드들은 이태원에서 다시 놀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이태원을 찾자라는 키워드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태원 참사라고 했을 때 너무 무겁게만 알기보다는 그냥 놀 수 있는 이태원을 이미지를 만들어 간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답사 활동이나 애돌기 같은 경우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뭔가 직접적으로 무겁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연결될 수 있는 키워드들을 묶어서 이제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참사에 관심 있는데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좀 타겟으로 잡아서 활동을 기획하거나 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네. 뒤에 정리 그리고 씨까지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명학생이 기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한 시간들이 꽤 오래되었던 것 같고 그 기획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창의력을 융합해서 일인 것 같아요. 그 민학생 안에 있는 창의력이 발현되게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해나갈 예정인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창의력에 대한 것들은 저도 정말 어려웠던 게 브리핑을 방울과 진행을 하면서 너무 다 전에 했던 기획
기획들 전에 했던 내용들이라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뭔가 새롭게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저도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제가 했던 게 나는 어떤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지, 행사에서 뭘 한다고 하면 혹할 것 같은지를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떤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이런 것들로 좀 갈피를 잡아가면서 뭔가 짜임새 있다기보다는 처음에는 그냥 막 다 꺼내봤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것들도 막 저런 노트들을 다 끄적여가면서 뭔가 말도 안 되는 건데 어떤 것과 끄면 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로 좀 묶어가면서 갈피를 잡아갔던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식을 하면서 스터에서는 하고 싶었던 것들이 매번 달랐고, 그리고 해오면서 갈등도 있었고 했다고 하시면, 지금 후배 아이들에게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건들, 예를 들면 당황하잖아요. 관심도 많고 그러나 후배들한테 이렇게 아웃던식으로 여러 가지를 도전해보고 나니 좋은 점이 있더라라는 그런 어떤 조언, 이런 거 좀 부탁드려요. 조언은 항상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저희 복고서에도 아마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조언해주고 싶은 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유난히 부정적인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드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진짜 걱정부터 나서는 타입인데, 사실 돌아보면 그게 정말 부질없다는 걸 항상 돌아보고 나서야 알아요. 그걸 알고 나서도 다시 고민의 선택길에 빠졌을 때는 또 다시 이렇게 깊이 파고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정말 소용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진심으로 부정적인 생각들은 적어도 못하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걸 했을 때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이 있을까, 아니면 이게 활동으로서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질문들은 정말 필요 없는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저도 발표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정적인 고민들이 아주 쓸데없는 고민들은 아니기는 해요. 이런 걱정들을 통해서 뭔가 찾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일상에 지장이 될 정도로, 혹은 활동이 너무 침울해질 정도로 심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디자인 일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할 김아림입니다. 먼저 저의 발표는 주제 정하기, 준비하기, 출근과 업무 마무리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주제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었던 저는 이제 미술학원을 다니면서 그림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그러면서 디자인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학원에서 디자인에 대해서 배우면서 점점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번 아웃선식 주제를 디자인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아웃선식 주제를 디자인으로 가져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제 디자인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수많은 디자인 종류 중에 산업 디자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제 산업 디자인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제 산업 디자인이라는 게, 산업 디자인이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건을 디자인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뭐 자동차나 가구, 제품 이런 거를 디자인하는 학문인데, 저는 거기서 이제 실물로 나오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좀 더 설계를 하듯이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게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이번에 전식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산업 디자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학원에서 디자인에 대해 배우면서 좀 디자인적인 면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아웃선식을 통해서는 좀 다른 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디자인되는 과정을 중점으로 배워보고 싶었는데요. 이제 제가 혼자 생각하기로는 하나의 제품이 나오기 위한 디자인 중 레퍼런스를 찾고 그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디자인 스케치하는 정도만 이제 그동안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했을 때 하나의 제품이 나오는데 이렇게 과정이 간단할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번 아웃턴십을 통해서 이 디자인 과정을 더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아웃턴십 기간으로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갈지를 생각을 했는데요. 저만의 조건 3가지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인 디자인 기간이거나 아니면 좀 있고 그리고 환경 쪽에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환경 쪽을 하는 곳이고 또 디자인 철학이 확고한 곳이라는 이 3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기간 리스트업을 쓰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정한 조건이 좀 많았는지 그 기간을 찾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또 디자인 기간이라는 게 좀 많이 방대해서 그런지 좀 디자인에 관련돼서 좀 기간 리스트업을 하거나 이런 게 정말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가장 이제 조건에 부합하는 기관들을 찾아서 저는 기간 리스트를 쓰고 자소서를 쓰면서 아웃턴십 준비 기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기간 리스트를 쓰고 막 자소서를 쓰고 기간을 보내고 했지만 대부분 이제 답변이 오지 않거나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간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자소서를 쓰고 기간을 보내고 리스트업하고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아웃턴십의 시작이 다가왔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주에쯤에 오니까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얼른 기간이 정해져야 되는데 이런 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기간 리스트업을 하던 중에 자소서를 보냈던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 바로 라디오비라는 곳이었는데요. 막 처음 온 연락이니까 되게 기쁘긴 했지만 이제 라디오비가 평택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가는 데만 한 거의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기관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거리적인 것에 이제 걱정이 많았었는데 다행히 이제 라디오비에서 좀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하는 건 어떠냐라는 괜찮은 방법을 제시해 주셔가지고 그러면 괜찮겠다 싶어서 가보고 싶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아웃턴십이 시작된 주에 한 번 만나서 그것에 대해 자세히 얘기를 해보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웃턴십 시작되는 주 수요일에 라디오비에 방문을 했었고 또 라디오비가 이제 대중교통으로 가기 힘든 곳에 있어가지고 직접 픽업을 또 해주신다고 하셔서 차를 타고서 라디오비 회사에 갔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비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최종적으로 출근을 해도 된다라는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제 활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라디오비에 대해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라디오비는 플라스틱과 콘크리트를 이용한 업사이클 브랜드입니다. 업사이클은 제품을 재활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탄생시키는 일인데요. 그리고 라디오비가 2가지 방법으로 물건을 만들어요. 이렇게 보이시듯이 이제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을 혼합하여서 만드는 방식과 3D 프린트를 이용하여 하는 방식 2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플라스틱 쪽 관련해서 말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3D 프린트에 들어가는 재료도 플라스틱을 분쇄를 하고 소재로 만들어서 이제 3D 프린트로 뽑아가지고 저렇게 의자나 책상 같은 가구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을 섞어서 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있는 것도 이제 플라스틱을 분쇄를 하고 콘크리트랑 섞어서 이제 몰드 같은 데 부으거나 하면서 붙여가지고 만들고요. 그래서
그래서 사진처럼 작은 소품을 만들기도 하고 벤치나 이런 큰 가구나 그런 걸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디오비가 공간이 두 군데로 나뉘어요. 하나는 이제 3D 프린터랑 작은 소품을 만드는 곳 하나랑 또 큰 콘크리트를 만드는데 벤치나 그런 큰 곳을 만드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3D 프린트랑 작은 소품을 만드는 곳에 출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넘어와서 그동안 기관에서 했던 일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관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마다 출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루만 나오다 보니까 그 다른 주에는 개인 업무를 주셔서 그 개인 업무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기관에서 이게 소규모다 보니까 많이 바쁘셨어요. 그래서 화요일을 저를 받아주신 것도 그나마 일주일 중에 일이 가장 적은 날에 받아주신 거였는데 그래서 많이 바쁘셔서 그런지 기관에서 하는 제작 관련 일을 많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작 관련 일에 참여했던 것은 대부분 이제 아웃한시 초반이었는데요. 먼저 제가 했던 거는 첫 출근 때는 제품 촬영 보조를 함께 했었고 그 다음부터는 실장님과 함께 제작 관련 일을 함께 했습니다. 먼저 이제 촬영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이제 오늘의 집이라는 인테리어 가구를 파는 쇼핑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라디오비가 입점을 해서 들어갈 상품을 찍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집에 들어갈 사진을 찍는데 물론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해서 이제 카메라가 제 쪽으로 오면은 열심히 피해 다니면서 카메라에 잡히지 않도록 하려고 했었고요. 이후에는 이제 제품과 어울리는 소품을 찾거나 장소를 찾는 일을 했었고 마지막 즈음에는 제가 직접 이렇게 제품 사진을 들고 찍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은 오늘의 집에 라디오비를 검색하시면 제품이 나오거든요. 거기 상세 설명에 보시면 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라디오비가 좀 그 회사 같은 분위기라기보다는 공장이었고 거기에 이제 다른 곳과 콜라보를 하면서 좀 제품들이 있어서 그 보안상의 이유로 사진을 찍는 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셔서 이제 보고서나 제 발표 자료에나 기관에서 활동했던 사진이 없어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품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실장님과 함께 제품 제작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몰드에 부어서 만드는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되게 복잡하긴 했었는데 그 몰드에 부으고 또 붙이고 다듬고 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어요. 특히 이 과정이 저는 좀 많이 어려웠었는데 몰드에 부을 때도 기포가 없이 부어야 하고 나중에 뺄 때도 이게 조금은 덜 굳은 상태여서 물건이 망가지지 않고 잘 뽑아야 하고 또 잘 일정한 힘으로 샤포질을 하면서 다듬어야 했었는데 저는 특히 다듬기 작업이 어려웠어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좀 원 형태의 것을 사포로 다듬었어야 했는데 이게 일정한 힘으로 원을 잘 하면서 다듬었어야 했는데 힘이 막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원 한쪽이 뭉개지거나 또 좀 갈아가지고 부드럽게 표면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서 좀 거칠게 남아있다거나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장님께서는 되게 쉽게 잘하셨는데 저는 매번 막 기포도 껴있고 해가지고 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개인 업무에 대해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하면서 남는 시간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대표님이랑 실장님께서 직접 제게 업무를 주셨는데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제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전부 담긴 것 같은 그런 업무였습니다.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현재까지 업사이클 시장은 어떠한지에 대한 업사이클 시장 조사, 어떤 연령대가 많이 구매하고 현재 트렌드는 무엇인지, 뭐를 많이 검색했는지를 분석하는 소비자 트렌드 분석,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제품 5개를 뽑고 그거에 대한 제품 레퍼런스를 찾는 것, 그리고 찾은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디자인 스케치를 하는 것, 디자인 스케치를 한 것을 바탕으로 모델링을 하고, 모델링 한 것을 바탕으로 아직 제품화가 되지 않은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렌더링 작업을 했습니다. 시간상 이 모든 것을 다 말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아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을 위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소비 트렌드 분석과 디자인 스케치 모델링 작업인데요. 먼저 소비 트렌드 분석부터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아마 가장 어려웠기 때문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업무를 받았을 때부터 정말 막막했던 업무였는데 얘를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조차 잘 모르는 상태로 받아서 얘를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의문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대표님과 실장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어려운 것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제가 조사를 해야 했던 것이 검색 로그였는데요. 어떤 연령대가 어떤 키워드를 많이 검색을 하는지, 또 이 키워드가 몇 번 검색됐고 검색된 거에서 구매 횟수로는 얼마나 연결이 되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일이었어요.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막막하긴 했지만 일단은 열심히 해서 갔지만 막상 좋은 결과는 가져오지 못한 것 같아서 되게 아쉬웠던 업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자인 스케치인데요. 얘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제품을 총 5개하고 그 중에 5개 중 4개씩 각각 4개씩 디자인 스케치를 해서 갔어야 됐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 새로운 디자인을 해서 가야 되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창작의 고통에 정말 많이 시달렸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회사에서는 한 제품당 30개씩은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4개도 겨우겨우 막 가져갔었는데 어떻게 30개를 하는 거지 하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모델링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모델링 하면서 사용했던 프로그램이 라이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라이노가 모델링을 3D 모델링 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고 제품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업무를 받기 전에 모델링에 관련해서 먼저 공부를 하긴 했었는데요. 미리 공부를 해놨다고 해도 아직 익숙한 프로그램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모습 그대로를 표현을 하거나 원하는 기능을 찾고 싶었을 때 이 기능이 뭔지를 잘 모르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어렵기도 하면서 새롭게 배우는 것도 있으니 재밌기도 했던 작업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제가 처음 작업을 했던 모델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처음 작업을 했던 건데요. 인센스 홀더예요. 아까 전에 이제 디자인 스케치를 하면서 이제 최종으로 선택이 됐던 스케치 중 하나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웠어요. 아무래도 디자인 스케치를 제가 가지고는 갔지만 이게 바로 통과되지는 않고 여기서 대표님과 실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쪽 부분은 수치를 줄여라, 여기는 키우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수정을 한 디자인이다 보니까 얘를 스케치를 할 때 단면도만 스케치를 하다 보니 얘를 3D 모델링으로 생각을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스케치를 하긴 했지만 대표님과 실장님은 이걸 이해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얘는 도저히 3D로 나올 수가 있는 디자인인가? 라는 정말 많은 의문이 들었었고
이걸 만들면서도 이렇게 생긴 게 맞겠지 하면서 만들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모델링을 가지고 갔을 때 여기에 이 부분이 왜 생겼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정해야 될 부분을 듣고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이런 거다라고 잘 말씀을 해주셔서 다음에 수정을 할 때는 조금 수월하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나온 제 최종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라디오 위에 신제품으로 함께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바로 나오지는 않고 다른 신제품들과 함께 섞어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 나온다면 오늘의 집에 올라올 수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받은 업무를 하면서 디자인은 정말 어렵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몰랐던 것들을 해야 하는 것도 있었고 나름 해봤던 것들이 있기도 하지만 좀 더 많은 양을 하거나 좀 더 계속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 점이 많은 힘듦이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야 했던 어려움과 디자인을 해야 했던 어려움 등 좀 다양한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또 이런 디자인을 하면 많이 어렵긴 했지만 즐거웠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몰랐던 부분을 알아가는 재미도 있었고 또 그만큼 열심히 해왔을 때 그만큼 결과를 좋게 봐주시면 그건 또 너무 행복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 아우턴십이 끝이 났습니다. 기관에서 다니면서 좀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실제로 경험해보고 싶었던 디자인 그 모든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 또 그런 걸 하면서 실장님과 대표님께 피드백을 듣고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또 많이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디자인하는 관점과 경험이 또 중요하구나를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이런 디자인을 생각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실장님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또 다른 디자인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나중에 이제 30개씩 디자인을 해야 할 때는 그런 다양한 관점을 생각하면서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작업을 이어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물론 아직 배울 게 너무 많고 경험하고 할 게 좀 많긴 하지만 나중에 좀 더 배워가지고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기관을 너무 잘 만났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목적도를 쓸 때부터 생각했던 거긴 하지만 제가 경험을 못하더라도 옆에서만으로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고 또 나중 이제 기관 컨택이 잘 안 됐을 때는 제발 옆에서 청소라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할 수 있게 해줬던 곳이라서 너무 만족스럽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모든 아우턴십이 끝이 났는데요. 하면서 정말 제게 아우턴십이 이제 많이 긴장이 되는 것이기도 하면서 많은 도전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아우턴십 활동이 나중에 많은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우턴십을 하면서 매번 이렇게 발표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 아우턴십을 생각하면서 내년에는 한 달인데 세 달인데 라고 어떻게 그걸 다 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12학년 제일 긴 아우턴십을 끝내고 나니 왜 이렇게 시간이 짧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론 더 배워보고 싶었지만 이렇게 짧은 느낌을 가지니 너무 아쉽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12학년으로서 마지막 아우턴십을 정말 만족스럽게 마친 것 같아서 많이 행복하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제 아우턴십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도 물어봐도 돼요.
자기소개 두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입니다. 제가 이번 것은 아웃터식을 진행하시면서 시장 조사도 이제 하셨을 거고 할 텐데 이 업사이클 분야에 대한 장단점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이 업사이클 분야의 특징이 있다면 다른 이제 일반 플라스틱을 쓰는 그런 곳이 있을 텐데 그런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업사이클의 장단점은 일단 여기 이제 라디오비에서 활동을 하면서 들었던 건데, 지금 플라스틱이 벌어지거나 플라스틱 섬 이런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그를 소재로 이용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좀 환경적인 문제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단점을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긴 한데, 아직까지 이제 업사이클링 시장이 좀 많이 규모가 작아요. 대표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던 건데, 막 너무 작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점점 더 키워나갈 것이다 라고 하셔서 지금은 아직 많은 사람이 업사이클에 대해 아실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게 단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업사이클링 관련 기관에 좀 활동을 하고 많이 조사를 했었는데, 하는 곳마다 어떤 걸 업사이클 하냐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곳은 플라스틱을 주로 업사이클링 하는 곳이었고, 다른 곳들은 이제 버려지는 유니폼이나 이런 걸 가져다가 가방을 만들기도 하고, 또 비닐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파우치나 이런 걸 만들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인 양요. 네. 2학년 때는 건축 디자인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3학년 때는 12학년 때는 산업 디자인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맥은 건축 디자인이나 산업 디자인이나 비슷한데 이렇게 두 가지 이제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들을 결정할 거잖아요. 건축 디자인하고 산업 디자인하고 했었을 때 어떤 다르거나 아니면 내가 어느 쪽에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건축 디자인과 산업 디자인 두 개를 한번 해본 거에 대한 소감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게 나에게 더 맞는 거라든지 즐거운 거라든지 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 따졌을 때는 현재는 산업 디자인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고, 그 둘의 차이점이라 하면은 아무래도 규모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건축 디자인도 건축 디자인만큼의 또 거기도 다 다르고, 산업 디자인도 산업 디자인 안에서 또 많이 다른데, 특히 건축 디자인을 할 때는 조금 더 안전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런 큰 건물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보니까 안에 있는데 갑자기 무너지면 위험하니까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산업 디자인 쪽은 좀 실용성이나 이제 사람들이 더 좋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보니까, 물론 여기도 안전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조금 더 찾는 건 실용성이나 그런 게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둘 다 많이 어렵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건축 디자인은 완전 제가 모르는 상태로 접했던 거라서 더 어렵게 느껴졌었고, 산업 디자인도 이제 그 건축 디자인과 비슷하게 좀 어렵긴 했었는데, 그래도 나름 많이 접하고 조금 더 와닿아 있다고 해야 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사를
먼저 많은 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전 이번 아웃턴십도 주제를 농사로 들고 왔습니다. 농사는 제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해오던 것입니다. 아마 저를 꾸준히 봐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전 과일 수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수박을 직접 키워서 먹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 번의 도전 끝에 결국은 성공을 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만족할 만큼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농사에 대한 좋은 기억들도 그리고 뿌듯함과 편안함도 있어서 제가 농사를 다시 찾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아웃턴십을 농사라는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전 이번 기관을 찾을 때 작년에 아웃턴십을 갔던 변상 공동체와는 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변상 공동체는 부안 변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공동체인데요. 이렇게 자급자족을 하고 또 소모내기 행사같이 행사들을 여러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게 된 곳이 바로 고양시 농업 네트워크라는 곳인데요. 고양시 도시농업 네트워크에는 도시에서도 농사를 짓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에게 주말 농사를 위한 밭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유기농이고 무비닐로 되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양시 도시농업 네트워크를 줄여서 고도넷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고도넷 안에서 오후농장을 찾게 되어서 오후농장으로 아웃턴십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후농장은 고양시 백제에 위치한 논농사를 짓고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오후농장이 작년부터 여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주에 가서 아웃턴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벽제에도 오후농장이 있긴 했지만 그곳보다는 여주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웃턴십을 통해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고도넷의 공동체와 농사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주로 가서 그곳의 공동체와 농사를 배워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주는 다른 지방에 비해서 되게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 오후농장의 식구들과 생활하면서 경험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농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손을 도와주시러 와주시는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후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토종벼가 좀 특별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후농장이 고양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오후농장으로 아웃턴십을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쌀 수파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던 토종벼들을 없애고 일본에서 가져온 그런 벼를 모두 심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가져온 관행농법과 토종벼는 되게 맞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이 쌀은 지금 계속해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넘어온 일본의 쌀이 계속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품종 개량을 어떻게 하던지 간에 결국은 뿌리가 일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토종벼는 약 1만 5천여 종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호농장의 대표님인 우보님이 복원하신 품종은 총 450종입니다. 이처럼 사라진 토종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시 살려보려는 노력을 하는 곳은 우호농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보님은 토종벼에 대해서 의지와 되게 사랑이 많으신 분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보님이 토종벼를 심게 된 계기가 좋기도 했고 또 보관된 토종벼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우보농장에서는요 크게 3가지 일을 했는데요. 논농사를 도와드리는 일과 도정을 도와드리는 일 그리고 행사 준비를 도와드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먼저 논농사는 물 조절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옆에 흐르는 개울물이나 아니면 관정을 파서 물을 끌어다가 쓰는데 우호농장에서는 개울물을 끌어다가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긴 호스로 물을 대는 것을 되게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예초를 하는 법이나
병은 어떻게 자라는지 등 논농사에 대한 지식들을 되게 많이 배웠습니다. 논농사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도정을 했습니다. 토종별은 일반적으로 도정하는 것과는 좀 달랐는데요. 왜냐하면 종마다 다 다른 특징과 맛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종을 도정을 하고 나면은 바로 다음 종을 도정하기 위해서 도정기를 청소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정하는 것보다는 토종별을 도정할 때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정하는 것을 제가 되게 많이 도와드려가지고 이제는 혼자서도 도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진 보시면은 제가 직접 도정을 하고 있는 그때 사진입니다. 그리고 우분 농장에서는 막걸리 시음회나 손모내기 행사 같은 것들 돕는 일을 했었는데요. 우분 농장에 가서 처음 도와드렸던 행사는 바로 보이시는 이 포스터가 보이시는 것처럼 전국 토종벼 농부대회라는 행사였습니다. 토종벼의 발전과 미래에 대해서 강연하고 논하는 자리였는데요. 저는 이 행사의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보님이 주도하시는 프로젝트 중 108주문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 108주문 프로젝트는 108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108미는 토종벼가 108가지 섞인 쌀을 말합니다. 전국에서 108명의 사람들에게 각 한 품종씩 토종벼를 보내서 사람들이 술을 빚어서 만드는 프로젝트인데요. 그렇게 총 토종벼를 만든 술이 108가지가 모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108가지의 술은 시음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사를 하는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 하나를 뽑아왔는데요. 우분농장에 있을 때 손모내기 행사를 총 3번을 했습니다. 그중 처음으로 손모내기를 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어린 친구들과 함께 손모내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을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작년 변상공동체에서 했었던 손모내기는 제가 체험 같은 걸 하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에 손모내기 하는 것은 행사의 스텝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직접 손모내기를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손모내기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고양자학교 아이들은 제가 말을 하면 되게 잘 들어줬는데 거기서 만난 아이들은 잘 듣지 않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제 말을 들어주는 친구들도 있었고 끝까지 손모내기를 잘 해주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논에 들어가서 붙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서 아이들이 빨리 지치고 그래 흥미가 떨어졌는데 그래도 손모내기를 어찌어찌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 안 된 곳은 저희가 다시 들어가서 손모내기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만나서 손모내기를 같이 하고 대화를 해보는 시간이 저는 되게 즐겁고 좋았습니다. 되게 적막한 마을에서 일만 하고 있다가 아이들 만나서 기운을 받으니까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이 제가 처음으로 손모내기 행사를 했을 때 같이 손모내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담긴 사진입니다. 그리고 우분농장은 마르쉐 농부시장이라는 곳에도 나갔습니다. 마르쉐 농부시장은 농부들이 직접 재배한 작물들을 파는 곳인데요. 농산물을 되게 직거래할 수 있는 곳이죠. 또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공예품이나 수공예 같은 수공예품이나 먹을거리도 있었는데요. 환경을 위해서 일회용 포장지 용기 같은 것들을 지향하고 또 유기농 원칙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2010 초반에는 마르쉐 농부시장에 자주 갔었는데 후반이 되니까 농사일이 바빠지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르쉐 농부시장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이 사진이 제가 제일 처음에 마르쉐 농부시장에 나갔을 때 그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저희 우분농장 부스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우분농장에는 토종벼가 총 450종이 있는데요. 그 토종벼는 기본적으로 모두 되게 키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화학 비료를 쓴다면 잘 쓰러지기 때문에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유기농으로 한다고 해도 잘못하면 벼가 다 쓰러진다고 해서 키울 때 굉장히 힘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토종벼는 계속해서 재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평소에 먹는 쌀들과는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토종벼들만의 특징이 되게 신기하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종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먹어봤던 쌀 중 비도 같은 경우에는 반차임이라서 맛이 되게 좋았습니다. 찹쌀과 맵쌀이 한 벼에서 자라난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강도나 검은깨 쌀벼 같이 유생미가 있는 쌀도 있었고요. 그리고 족제비찰이라는 쌀 같은 경우에는 까닭이 엄청 길고, 붉은 차나 같은 경우에는 접시 자체가 붉은색을 띱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토종벼가 있었지만 제가 450종을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한 가지를 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조동지라는 품종입니다. 조동지에 저는 제 성씨와 같은데요. 바로 한양조씨를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지라는 것은 정오품의 명예관직을 뜻합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성씨와 그리고 관직이 들어간 품종은 이 쌀이 유일했습니다. 과거에는 조중식이라는 사람이 이 조동지를 발견해서 키우고 있었는데, 그 키웠던 곳이 바로 지금 우부농장에 있는 여주시 전북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부농장이 여주에 있는 이유도 우부님께서 이 조동지의 뿌리를 쫓아다가 이 여주시에 왔던 것입니다. 조동지와 제 성이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주에 있는 우부농장으로 아우턴십을 갖기도 해서 이 조동지와의 인연이 되게 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우턴십을 하면서 좋았던 일도 있었지만 힘들 때도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우부농장의 방식들과 저를 맞춰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숙소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개인 시간이 좀 부족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게 바로 담배였는데요. 우보님은 담배를 피시진 않으셨는데 다른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담배를 피셔가지고 그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담배 냄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같이 일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부농장의 일도 익숙해지고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겉돌기만 했는데 이제는 일을 시켜주신다면 거의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도치 않게 담배 냄새에 좀 익숙해졌는데 그러고 싶진 않았는데 담배 냄새를 조금씩 계속 맡다 보니까 적응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마지막까지 되게 아쉬웠던 일이 있는데요. 우보님을 비롯해서 다른 분들이 좀 몸이 조금씩 편찮으셨던 것입니다. 우보님은 작년에 혼자서 무리하게 도정을 하시다가 지금은 조그만 무리를 하셔도 몸이 많이 안 좋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 열심히 토종벼 농사를 도와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우보님이 저 덕분에 토종벼 농사를 할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매해마다 토종벼가 사라지지 않도록 우부농장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 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그리고 우부농장에서는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저 스쳐가는 인연도 있었지만 제게 관심을 주시고 또 뭘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인연이 아우턴십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부농장에 계신 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하는 것이 쉽진 않았지만 그만큼 가까이에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고 논농사뿐만이 아니라 밭농사에 대해서 또 많은 배울 점들이 있었습니다. 우보님이나 다른 분들이 밭농사도 같이 했었던 분들이라서 제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토종벼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니까 저도 토종벼를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같은 마음이라서 논농사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분들이 논농사가 다른 농사에 비해서 쉽다고도 하고 제 생각에도 좀 더 쉬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논농사와 저와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종벼를 밥벼로 한번 키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못하겠지만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면은 키워볼 생각입니다. 지금 저 사진이 아까 이저 사진이 성모내기 세 번째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웃턴십을 마무리하면서 제게 남은 아웃턴십의 의미는 사람들과 만나고 학교에서는 해보지 못했던 경험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지막 아웃턴십까지 마무리하니 제게 남은 것은 일을 하는 경험이나 사람들을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맞춰가고 그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웃턴십의 의미로 남는 것은 경험이나 배움도 있었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사람들과 만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우보농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긴 했지만 우보농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보는 제 모습은 아직 어린애에 불과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우보농장에서 활동을 하려고 노력했고 함께 해주셨던 분들께서는 제게 인생에 대한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기억에 남는데요. 바로 지금 너의 나이대는 네가 뭘 좋아하는지 찾아가는 나이대라고 하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이 아웃턴십이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가는 시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 보았을 때 꼭 좋아하는 일을 한 가지만 찾고 끝내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아닌 내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에게 좋아하는 것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농사를 비롯해 몇 가지 해보는 것들은 그렇게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하면서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보고 싶어졌습니다. 농사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하되 제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또 도전을 하면서 농사를 넘어서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좋아하는 일은 농사라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그러나 제게는 농사를 넘어서 다른 일들을 좋아하는 일들을 찾아가는 날들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웃턴십처럼 그 일들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 아웃턴십 발표 마치겠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또 다른 어떤 좋아하는 것을 찾고자 한다는 성준이의 의지 넘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았고요. 성준이에게 질문 2가지 정도만 해주실 분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눈농사가 왜 자기한테 안 맞는지 이거는 안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했던 곳이 아웃턴십을 했던 곳이 변산 공동체였는데 거기에서 논농사를 좀 본격적으로 한번 체험해 봤습니다. 근데 그때 그 피상이를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 논은 엄청 넓은데 풀은 많이 나 있고 근데 그 풀이 벼인지 그냥 풀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 뽑아가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서 기억은 더 이상 떠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한 분만 더 혹시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너무 감동적인 얘기여서 잘 들었고요. 사실은 우리 성준이가 자유풍의 최근에 가입해서 완전히 시커매져가지고 보면서 그 조동지로 담은 막걸리를 갖다가 잘 마셨습니다. 생전 맛보는 제 독특한 맛이었고 맛있었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책에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도시농업에 관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체험들이 도시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됐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처음에 우부농장을 가기 전에 그 신혼제라는 곳에 한번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만났던 분들이 다
우농장은 아니고 고양시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신혼제를 함께하는 모습이 그냥 공동체와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우농장에 왔을 때 되게 많은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도시 농업을 한다고 해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도시하면 약간 이웃과의 관계라는 게 좀 딱딱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농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친근하고 진짜 공동체처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